검찰이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 취임 전후는 물론 올해도 정부 문건을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부터 최 씨에게 유출된 문건은 모두 180건으로 장차관 등 고위직 인선 자료와 외교 기밀, 대통령 일정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 등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야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열린 어제 촛불 집회에는 전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가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이번 주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한 3, 4차 청문회를 엽니다. 세월호 7시간 등 대통령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검찰이 오늘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국가 기밀 유출, 대기업 인사 개입의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도 최순실의 것이 맞다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5시간 분량의 3자 대화 파일도 특검에 넘겼는데요. 자, 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집에서 휴대전화 8대와 태블릿 PC 1대를 압수했고 여기서 모두 236개의 녹음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이 중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정 전 비서관 3명의 대화 파일도 11개가 들어있었고 총 5시간 분량이 넘었습니다. 세 사람의 대화는 전화통화 녹음이 아닌 직접 만난 자리에서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대통령 취임식 전에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녹음 파일도 12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중 8개는 정 전 비서관이 최 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통화를 한 건데 청와대 문건을 건네받은 최 씨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정 전 비서관이 이를 청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통화 파일 4개는 업무 지시를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은 대통령 취임 전은 물론 이후에도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을 연결고리로 국정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10번 정도 공식 절차 없이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직접 만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지난 10월 24일이죠. JTBC의 첫 보도가 나간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정 기간 동안만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하지만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기밀 문서를 최 씨에게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첫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취임 초기까지만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검찰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정부 문서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 씨에게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시절인 2012년 30건, 취임 직후인 2013년 138건으로 횟수가 줄긴 했지만 올해까지 꾸준히 문서가 새나간 겁니다. 그동안 유출된 문건은 초대 장차관과 감사원장 등 고위직 인선 자료와 발표 전 가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외교안보 관련 문건과 대통령 일정표, 국가정책 추진계획이 포함된 대통령 업무 보고서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공무상 기밀 유출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서에 명시된 헌법 위배 사항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신진입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수석의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경위, 또 재단 모금에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확보한 업무 수첩은 모두 17건입니다. 수첩은 손바닥만한 크기로 한 권당 30쪽씩 510쪽 분량입니다. 이 수첩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기록으로 앞쪽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티타임 회의 등 일상적인 회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은 제일 뒤쪽에서부터 거꾸로 기재해 나가면서 VIP라고 써서 강조도 했습니다. 이 수첩엔 미르와 K스포츠재단 기금을 모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경위와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전수석의 수첩 등을 토대로 박 대통령이 재단 모금에 직접 개입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부분을 핵심 증거로 삼아 강제 출연금 모금 등 혐의에 박 대통령이 공모한 걸 밝혀낸 겁니다. 안전수석은 수첩 내용 모두 본인이 쓴 것임을 인정했고 청와대 회의 내용, 대통령 지시사항이 모두 맞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안전수석의 수첩이 앞으로 이어질 특검 수사와 재판에서도 핵심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최순실이 넘겨받은 청와대 문건, 오늘 검찰 발표에서 180여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문건 유출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에도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계속 넘겨왔다, 자료를, 각종 자료를. 그랬던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일단 오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가 됐죠? 얘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는 이 지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정 전 비서관이 본인에게 메일을 보내는 식으로 파일을 첨부해서 메일을 보내놓으면 이 최순실 씨가 해당 계정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예.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개설을 해놓고 둘이 같이 사용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있던 그 지메일 계정이란 얘기죠? 네, 태블릿 PC에서는 그레이트 파크 1819 그리고 예. 지시라는 문자와 숫자가 조합된 두 개의 지메일 계정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태블릿 PC 문건들은 이 이메일로 확인했을 때 자동 저장되는 폴더에 저장이 돼 있었는데요. 예. 검찰도 이 부분을 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보안 때문에 여러 번 보도를 해드린 내용이지만 청와대는 이 컴퓨터 접속이, 외부 컴퓨터 접속이 안 되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출을 한 거죠? 예, 검찰은 이 정 전 비서관이 외부 컴퓨터를 이 청와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문건을 유출하기 위해서 이처럼 철저한 준비까지 했다는 건데요. 예. 구체적인 유출 과정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호성 전 비서관이 메일을 보내고 나서 확인 문자까지 보냈다면서요, 최순실 씨한테? 네, 맞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뒤에 곧바로 최순실 씨에게 예.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건데요.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이 보냈습니다라고 보낸 문자가 모두 237건이라고 합니다. 예. 237건의 문건이 유출됐을 수도 있는 정황인 건데요. 예. 두 사람은 이 문자를 포함해서 1,197건의 문자를 주고받았고 또 895회의 통화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이 메일로 문건을 유출한 뒤에 보냈습니다라고 한 게 237건인데 문건은 180건 아닙니까? 180건은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일단 JTBC가 제출한 이 태블릿 PC에 50건의 청와대 문건이 있었습니다. 예. 또 검찰이 최순실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이 외장 하드에는 119건의 청와대 문건이 저장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K스포츠재단 부장집에서 5건, 또 WK 직원이 이미 제출한 1건, 또 다른 언론사에서 제출한 5건 등을 모두 합해서 180건이 확보가 된 겁니다. 보냈습니다 문자가 237건이었기 때문에 60건의 청와대 문건이 증거인멸될 수도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 씨는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라고 지시하는 등 이 증거인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문건, 기밀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부분을 상습적으로 불법인 줄 알고도 유출을 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따라서는 파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부분이죠.
자,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시작이자 향후 재판의 핵심 물증, JTBC가 보도했던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였죠. 자, 최순실 씨는 여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오늘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으면서 최순실의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 씨의 동선을 집중 추적했습니다. 최 씨는 2012년 7월 보름 동안, 2013년에는 10여일간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기능이 있는 태블릿 PC에는 그때 수신된 국제전화 로밍과 독일 통화 요금제 안내, 외교부의 여행객 안전 주의 메시지 등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최 씨가 태블릿 PC를 켜자마자 자동으로 수신된 겁니다. 또 2012년 독일 방문 땐 한국의 사무실 직원에게 잘 도착했다며 업무 지시를 하는 문자 메시지도 발견됐습니다. 최 씨는 국내를 이동하면서도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2012년 8월 제주도에 갔는데 조카 장시호 씨의 제주도 빌라 인근에서 태블릿 PC로 인터넷에 접속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문건을 보낸 뒤 잘 보냈습니다라고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 씨 것이 맞다는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된 만큼 재판에서 태블릿 PC를 핵심 증거로 쓰는 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네, 오늘 검찰 수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취재 기자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택수 기자. 네. 조금 전 리포트에도 나왔는데 그 JTBC가 보도했던 최순실의 태블릿 PC, 최순실 것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JTBC가 입수한 경위도 구체적으로 밝혔군요, 검찰이. 네, 이 지난 10월 18일에 몇몇 언론사 취재진이 서울 청담동에 있는 최순실 씨 소유인 이 더 블루케이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JTBC 취재진도 이날 새벽에 이곳을 찾아갔고 이 관리인의 협조를 받아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뒤에 이 최 씨의 측근인 고영태 씨가 사용했던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는 태블릿 PC의 존재를 확인을 했고요. 이틀 뒤에 다시 이곳을 찾아가서 관리인과 함께 들어간 뒤에 이 태블릿 PC를 확보했고 이후에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청문회 과정에서 그 입수 경위를 밝혀라 뭐 이런 부분이 나와서 우리 취재팀도 상세히 밝혔는데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발표에서 역시나 눈에 띄는 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정호성 전 비서관 3자 대화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건데 그 내용에 따라서는 이제 파장이 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3자 간의 대화 내용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에 이 3명이 실제로 만난 자리에서의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한 건데 이 주로 취임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이 극소수의 간부만이 이 통화 내용을 실제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대화 내용 속에는 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정황들이 다수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럼 검찰에서 오늘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상세하게 좀 자세히 짚어볼 걸로 보이고요. 자, 청와대를 최순실 씨가 뭐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 그 출입했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그 부분도 오늘 확인이 됐죠? 네, 2013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청와대 행정관의 차량을 타고 원래는 비표를 받아야지만 그런 과정도 생략한 채로 10여 차례 드나들었다. 검찰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과학수사 기법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도 최 씨가 이런 식으로 행정관의 차를 타고 비표 없이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요. 특히 최 씨도 이렇게 청와대로 들어가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특검 수사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검찰 수사가 오늘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서 밝혀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늘 검찰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기초로 해서 시작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검찰은 말씀드린 녹음 파일이나 이 태블릿 PC 그리고 관련자 진술 등 이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넘긴 상태고요. 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이나 이 대리 처방 의혹 등과 관련된 자료도 모두 특검에 넘긴 상태입니다. 또 하나 관심거리가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수석 부분인데 그 부분은 결국 특검으로 넘어가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를 보면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최순실 씨 등과 공범이라고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성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춘 전 실장은 소환을 하지 않았고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압수수색과 소환을 했지만 수사는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 모두 이번 사건을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막지 않았다. 이런 이 상당히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의 크기에 비하면 결국에 검찰 출신 그러니까 제 식구에 대한 수사는 다소 소극적인 게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특검에 가서 김기춘, 우병우 그 핵심 참모들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조택수 법조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자신의 SNS에 재단 모금이 공갈성 뇌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한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조 수석은 사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달 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순실 씨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직후입니다. 검찰이 공갈성 뇌물 혐의에 대해 이보다 가벼운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고 비판하면서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월 22일엔 검찰의 미르와 K스포츠재단 수사에 대해 검사의 무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조 수석은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대형 사건을 외면하는 검찰은 무능하다.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대통령의 지시대로 수사에 착수하는 비주체성이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월 23일과 24일엔 최태민을 전혀 몰랐다는 김기춘 전 실장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수석은 민간인일 때 자유롭게 사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지금은 공인이 됐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민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에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자, 오늘도 재판관들 모두 출근해서 기록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예, 헌법재판소에는 박한철 소장, 그리고 강일원 재판관, 또 서기석 재판관 등 3명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받은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검토하고 내용을 살펴보고 이 쟁점을 검토했는데요. 이번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기록을 마저 보고 자료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주말까지 출근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이제 기록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내일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탄핵 심판 절차의 첫날이 되는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처음으로 열리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될까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그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 열린 1차 회의에 이어서 2차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김희수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법적 쟁점과 심리 일정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주심이 참석하는 회의가 이제 처음 열리게 되는 건데 그 법리 검토를 위한 전담팀이 이제 구성이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꾸리겠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 부분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헌재는 내일 회의에서 헌법 연구관들이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도 확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법리 검토에 집중한 다음에 향후 이 심리 절차 등 변론에 필요한 사항들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우선 팀을 만들어서 검토에 착수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인원을 언제든지 보강해서 이 심리가 진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헌재 쪽에서 탄핵 의결서를 접수를 받자마자 박근혜 대통령 측에 16일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 답변서를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 16일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16일에 이 답변서가 헌재로 도착하게 되면 앞서 국회로부터 제출받은 이 탄핵소추 의결서와 함께 헌재는 검토에 들어갑니다. 이 기록 검토를 1차적으로 마치는 대로 변론 기일을 잡고 증인 신문 그리고 증거자료 검토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박 대통령이 지금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헌재가 따져봐야 할 탄핵소추 사유도 13가지에 이릅니다.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개 변론이 이뤄질 때도 상당히 많은 분량의 자료 그리고 여러 증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헌재가 검찰 그리고 법원에 추가적으로 수사 그리고 재판 자료를 요구하게 될 경우에 이것을 받아보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야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일각에서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일단 황교안 대행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야권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건 국정 운영의 한 축이 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새누리당을 대신해 국정 공백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국무총리까지 물러나라고 할 경우에 국정 공백과 불안이 더 가속화될 것들을 우려해서 정부와 여당도 긍정적인 입장이라 여야는 내일 회동을 통해 구성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우선 경제부총리 교체나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사 등을 협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행이 박근혜 정권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야권과 마찰을 빚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습에 협력하면서 또 자칫 예전의 그런 국정 운영 방식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당장 이달 안에 결정되는 국정교과서 철회 여부를 놓고 여야정 협의체가 곧바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새누리당은 더 큰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비박계가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친박계의 탈당을 요구하자 친박계는 독자 비대위 카드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분당의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탄핵안 가결 이후 첫 전체 회의를 열어 이정현 대표 등 친박 핵심 의원들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보수를 빙자한 구태정치, 도덕성이 무너진 가짜 보수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회의에선 비박계의 집단 탈당 논의도 있었지만 최종 결론에선 빠졌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은 잘못한 사람들은 친박인데 자신들이 당을 떠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박계가 탄핵안 가결로 타격을 입은 친박계의 압박 수위를 높이자 친박계도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친박계 의원 수십 명은 지난 9일 탄핵안 표결 이후 저녁 회동을 한 데 이어 주말에도 연이틀 모임을 갖고 친박계 중심의 독자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친박계 중진 의원은 JTBC와 전화 통화에서 비박계가 다 망쳐놨다며 비박계를 비대위에 참여시킨다 해도 주도권을 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탈당파 인사 12명은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는 등 새누리당이 사실상 분당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탄핵안 가결 이후 야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내일 있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정책 협의체의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텐데요. 이 부분 정치부 윤서령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기자, 야당에선 정책협의체 각각 이름은 좀 다르긴 한데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어떤 식으로 대화할지를 두고 좀 이견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정부 간의 국정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친박 지도부가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집권 여당이라는 건 개념이 없다라는 건데요. 새누리당이 참석은 하되 누가 대표성을 갖는지도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국민의당도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와 대화는 하겠지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새누리당의 변화를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정책 협의체를 제안한 것 자체가 황교안 대행 체제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야권에서는 이 황교안 권한 대행도 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물러나야 할 사람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국정 안정을 위해서 황 권한 대행 체제가 당분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마음 같아서는 빨리 교체했으면 하지만 대통령도 없는데 총리까지 물러나라 할 수는 없어서 고민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황 권한대행이 과거 고건 권한대행 당시 이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행보를 할 경우 이러한 기조는 달라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무섭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제부총리가 공석인데요. 경제부총리나 다른 장관들의 거취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모아진 게 있습니까? 네, 야당은 이 경제 컨트롤 타워를 재건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내정된 임종영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네. 친박 정치인 출신의 유일호 부총리보다는 관료 출신의 임종용 위원장을 세우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 임종영 위원장은 이 서별관 회의의 주요 참석자로서 이 조선해운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인물의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시급성을 고려해서 아예 민주당의 백지 위임을 선언했습니다. 또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 또 야3당이 해임 건의안을 추진한 바 있죠.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른바 박근혜 표 이 정책들에 대해서도 야당은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역사 국정교과서 또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가 강행해왔던 일부 정책들이 그대로 진행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은 국정교과서 폐지나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재가동 등 국정협의체를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고요.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또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등이 패키지로 다뤄볼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는데요.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네, 야당은 상임위를 가동시켜서 그동안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대통령 탄핵으로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던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황 권한대행과 각 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대정부 질문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윤서령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외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경제를 뒤흔들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의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우리 시간으로 15일 새벽에 결정됩니다. 분위기는 인상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같은 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높은 금리를 쫓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돈을 빼내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1년 전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도 국내에선 석 달 동안 6조 원이 유출됐습니다. 수개월 뒤엔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국내 사정은 여의치 않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앞서 침체된 국내 경제를 고려해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1,300조 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도 금리 인상을 막는 요인입니다. 대출금리가 급격히 치솟을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져 소비마저 얼어붙게 됩니다. 이달엔 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말에도 점검회의를 여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한 달 넘게 방치돼 있는 경제부총리 선임 문제를 매듭지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촛불 민심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최 측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말 집회 그리고 평일 행진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열린 첫 촛불 집회에는 서울 80만 명 등 전국에서 104만 명이 모였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주최 측은 탄핵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광화문광장 주말 촛불 집회와 평일 저녁 청와대 인근 행진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는 탄핵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국회는 이번 주에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관련 청문회를 이어가는데요. 이번 주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집중적으로 규명할 예정입니다. 정치부 송지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송지혜 기자,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이 된 게 3차 청문회죠. 그래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증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이 채택이 된 거죠? 네, 3차 청문회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 등 1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이 시간 동안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휩싸여 있는데요. 이를 캐묻기 위해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모 대위와 신모 전 대위,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 김원호 전 대통령 경호실 의무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또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알 가능성이 있는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그 세월호 7시간 관련 그 증인들 우리 취재팀도 여러 번 접촉을 했지만 서로 말이 계속 엇갈렸는데 이번에 어떤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문제는 자 1, 2차 청문회 때도 증인들이 많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다 나오는 겁니까? 네, 지난주 2차 청문회 때는 이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됐음에도 최순실 씨 같은 핵심 당사자들이 출석을 거부해 논란이 됐는데요.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죠. 이번에도 얼마나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4차 청문회는 그 다음 날 열리는 거죠. 15일인데 여기 보면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나오네요. 이 최순실 의혹을 몇 년 전부터 제기했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날은 3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먼저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자 박근혜 대통령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 씨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또 말씀하신 대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 전 행정관은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었죠. 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등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규혁 씨는 장시호 씨가 주도한 한국 동계영재스포츠센터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조특위는 다음 날인 16일엔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을 현장 조사하는데요. 이 자리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한 정모 미용실 원장도 참석시킬 예정입니다. 또 이날 오후엔 대리 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병원과 김영재 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도 이뤄집니다. 예, 자, 차움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계속해서 말을 바꿔왔기 때문에 이번 현장 조사가 특히나 주목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정치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내년 5월로 앞당기려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이 반대하고 있어서 갈등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 배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한미 양국이 계획했던 내년 말이 아니라 여름쯤 마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안 가결 이후 일정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이전 배치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하자 사드 배치를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야권의 집권 가능성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이어집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국방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배치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도 내년 봄까지 앞당기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부지로 확정된 성주 롯데골프장과의 배치지 협상이 다음 달에 끝나더라도 기지 설계와 건설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롯데골프장은
전기와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당국이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낼 경우 야권과의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김상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추진된 건데요. 아직 전시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낳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병건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의 관광 명소인 기념탑 인근에 평화의 소녀상이 등장했습니다. 서울의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과 같은 모습, 같은 크기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기로넉 할머니가 한파 속에 앉아있는 소녀상을 찾았습니다. 여기 옆에 내가 앉아있을까? 응? 미국 정치의 상징인 워싱턴의 소녀상이 전시되면 파급 효과는 다른 도시 이상입니다. 하지만 소녀상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영구 전시 공간을 물색했지만 의사를 타진했던 대학과 교회들이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대학이라든지 교회에 연락을 해봤는데 빨리 쉽게 결정을 하겠다라고 나온 곳이 없어서 일본 정부와 친일 단체의 입김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추진위는 워싱턴 시 당국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빨리 편안한 자리에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녀상이 이곳 워싱턴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인류 보편의 여성 인권으로 미국 사회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 때문에 관심 밖에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국을 무서운 속도로 뒤덮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퍼졌습니다. 이렇게 피해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농가는 전국에 120곳이었습니다. 하룻밤새 7곳이 늘어 오늘은 127곳입니다. 가금류 농장이 많은 경기권이 대부분입니다. 지난달 16일 첫 발생 이후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810만 마리, 살처분을 앞둔 116만여 마리까지 합치면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1,000만 마리에 가까운 가금류를 살처분한 겁니다. 충북 음성, 전남 해남의 농가에서 시작한 AI는 한반도 서쪽을 중심으로 경기, 강원, 호남 등으로 퍼졌습니다. 이후 경남 창녕 우포늪의 야생철새도 AI 감염이 확인되면서 영남 지역 전파도 확인됐습니다. 제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으로 퍼진 겁니다. 올해 AI는 인체 감염 가능성은 적지만 가축간 전염성은 매우 높은 HON6형 바이러스입니다. 이대로라면 역대 최악의 AI였던 2014년 AI 사태 당시 피해 규모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AI의 확산으로 시장에서는 닭고기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이달 들어 닭고기 매출이 11.7% 감소해 지난해 대비 재고가 25%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생닭 등의 가격 인하 행사를 준비하는 등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중랑구 목동의 주택가에서 46살 유모 씨가 산악회 동료인 39살 조모 씨에게 엽총을 3차례 발사했습니다. 조 씨는 허벅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해운 동맹인 2M과의 가입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세계 1, 2위 해운선사인 머스크, MSC와 화물을 싣는 공간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앞서 채권단은 2M 가입을 전제로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수십 미터의 철골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내려앉았습니다. 주교 서품식이 치러지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교회 건물이 갑자기 무너진 건데요. 이번 사고로 최소 16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미국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이 전혀 예상치 못한 영광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시상식에 불참한 딜런은 대독 연설문을 통해 자신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가능성은 달에설 확률과 같지만
자신의 노래가 문학인지 아닌지 자문해 본 적은 없다며 수상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문화교류 네트워크 월드컬처 오픈이 주최한 2016 컬처 디자이너 어워즈가 오늘 옛 서울역사를 개조한 문화역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월드컬처 오픈은 우리 사회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컬처 디자이너 발굴 캠페인을 통해 지난 1년간 500명의 컬처 디자이너를 선정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목요일 서울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